굿모닝. 진짜 가을이 많이 깊어만 갑니다. 동래산이라 특별히 단풍이 막 예쁘게 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가을이 느껴집니다. 사실 제가 어제 그리고 오늘 지금까지 몸 상태가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감기인지 몸살인지 뭐 어쨌든 상태가 별로예요. 그래서 약을 먹고 출근도 안 하고, 오늘 지금 사실 오후입니다. 오전에 산을 못 오고 또 오후에 이렇게 이제 지금 올라왔는데, 집에서 이렇게 쉬면서, 아파서 쉬면서, 뭐 아주 많이 아픈 건 아니야. 여러분 뭐 걱정하실 정도 그런 건 아니고, 너무너무 주변 사람들에게 고맙고, 내가 아프니까, 심하게 아픈 거 아닙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살짝 몸이 편치는 않지만 마음은 참 행복합니다. 제가 이제 더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지난주에 포항 우리 병원에 최건 원장님을 뵙고 왔잖아요. 저 앉았습니다. 근데 이제 최건 원장님이 저하고 동갑입니다. 저하고 동갑인데, 정말 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의 부모님을, 어머님을 살려주신 분이고, 제 와이프도 살려주신 분이고, 저도 정말 생명의 은인인데, 이분이 참 보니까요, 그 포항 우리 병원에 직원이 한 100명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거기 물론 의사도 밑에 몇 분이 계십니다만은 거의 이제 혼자 중요한 그 수술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수술 스케줄을 보니까 매일 있더라고, 매일. 월화 수 목 금, 토요일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매일 있더라고, 매일. 그 이제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이분 정말 국보급으로 귀한 분인데, 사람을 살리려고 본인은 아플 자유도 없겠다. 아플 자유도 없겠다. 어떻게 그렇게 수술 스케줄이 뭐 몇 개월 전부터 쫙 잡혀 있는데 어떻게 쉬어? 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수술을 집도하고 병원 이게 경영을 해야 그 많은 직원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또 경영자이기도 하잖아요. 쉴 수가 없지. 쉴 수가 없지. 너무 감동적으로 고맙고 미안하고. 그 내가 이렇게 그 살짝 뭐 감기 몸살로 이틀 동안 그냥 출근 안 하고 집에 있으면서 약 먹고 그냥 전화로 보고만 받으면서 이렇게 쉴 수 있다라는 게 참 미안하고 고맙더라. 근데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뭐 최건 원장님뿐만 아니라 한국에, 아니 또 전 세계 어디라도 뭔가 그 책임자의 그 큰 중책을 맡고 있는 그런 분들은요, 사실 마음 놓고 아플 시간도 없습니다. 아플 자유도 없어.
자유도 없어. 언뜻 이렇게 보면은 큰 병원의 병원장이고, 그러니까 있어 보이죠. 흔한 말로. 먹고 사는데 당연히 지장이 없겠지. 예. 그리고 막 뭐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막 옆에 사람들이 그 국회의원이고 그런 사람 막 껍벅껍벅하면 멋있어 보이죠. 그 뒷면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 앞에 보이는 모습의 그 뒷면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거 알거든요.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많은 대통령이 이렇게 쭉 있는데, 대통령의 자기 자식들, 자기 직계 자기 아들, 딸들, 잘된 자식보다 못된 자식들이 더 많죠. 그죠? 그럼 우리는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쉽게 하잖아요. 수신제가 치구평천한데 자기 자식도 제대로 못 가르치면서 뭘 나라의 대통령이 돼서 국민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은 그거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말이야.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냐면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뭐 삼성이나 뭐 LG나 옛날에 대우, 현대 그 가문을 쭉 한번 보세요. 대부분 자식 한둘이 죽었어. 교통사고로 죽고, 심지어는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한 경우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죽었어. 맞죠?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또 보세요, 여러분. 저 대기업의 뭐 상무, 전무, 그냥 월급쟁이라도 그 높은 지위, 이사급 이상의 지위에서 그 직장생활 하셨던 분들, 가정생활이 있던가요? 있던가요, 여러분? 없어. 일월화수목금토야.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뭔가 큰 일을 하는 사람은 거기에 따르는 자기 희생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희생자가 사실은 자식이에요. 많은 경우에. 뭐 자기 뭐 마누라야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런 경우가 진짜 많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힘든, 아니다, 사실 이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다. 세계 어디라도 그래. 이렇게 뭔가 역사를 바꾸고 뭔가 큰 획을 긋는 그런 사람들은요,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 다 할 수가 없어. 그래도 그 중에 집에 아내가, 남자가 그런 일을 할 때 집에 아내가 자식들 도닥거리면서 이렇게 하면 그건 조금 낫고, 그 다음에 아내까지, 와이프까지 또 큰 일에 같이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10중 8구는 정말 적극적으로 아이가 큰 피해자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가끔 보면은 지 아버지는 국회의원이고 그런데 자식은 마약쟁이가 돼가지고 맨날 뭐 감옥을 가느니 마니 그러니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거 함부로 욕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함부로 욕할 건 아닌 것 같아. 나는 솔직히 안쓰러워. 그 아빠도 안쓰럽고 그 자식도 안쓰럽고, 그 자식의 입장에서는 우리 아빠 좀 평범했으면 그냥 뭐 주말에 같이 낚시도 가고 그냥 아빠랑 같이 등산도 가고 같이 요리도 해먹고 좀 평범했으면 행복하고 오손도손 그렇게 사는데, 특히 뭐 정치하시는 분들, 큰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가정생활이 어디 있어, 대한민국 땅에서. 그렇잖아요. 나는 그거를 너무나 잘 알기에 어제 오늘 집에서 쉬면서 이렇게 아플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도 너무 고맙다.
그리고 농담이 아니고요, 진짜로. 우스갯소리로 가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웃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난 심지어 정치인들도 존경한다니까. 어떤 면에서 존경하냐면, 나는 내 가정을 희생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나는 그렇게 못해. 왜? 나는 가족주의자잖아요. 난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라 나는 내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우리 가족이 중요해. 국가와 민족보다 나는 그게 더 중요한 사람이야. 나는 그래요. 나는 개인적으로. 나는 내 것부터 가족, 그 다음 가까이에 있는 순서대로 저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나는 시켜줘도 안 한다니까. 근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걸 해주니까 나는 고맙다, 그런 얘기예요. 잘하고 못하고 그 둘째 문제고,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거 맨날 치고 받고 싸우고 그게 그 직업이잖아. 나는 못해.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 직업은. 그러니까 가족이 희생하는 거라고. 가족이 희생한다고요. 물론 그렇게 해서 정치를 잘해서 국민들이 그 덕을 본다면 더더욱 좋고 우린 그거를 기대하지만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 우리 정말 뭐 삼성을 비롯해서 뭐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고맙게 생각해야지 됩니다. 나는 진짜 그렇다고 생각해. 진짜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해야 돼. 물론 덜어는 잘못된 것도 있죠. 이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참 어찌되었던 많은 희생을 통해서 한국이 여기까지 온 거는 그건 우리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죠? 부인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제가 미안하다라고 느낀 거는 뭐냐면 저 역시도 이제 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내가 죽음의 문턱에 갔을 때 비로소 삶의 진실을 봤단데, 제가 왜 이렇게 가족주의자가 되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냐면요. 저도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일한 사람이잖아요. 무지무지하게 일했죠. 1년 365일 중에서 아플 때만 일 안 하고 일했죠. 뭐 지금도 열심히 일합니다만은 젊었을 때하고 비교가 안 되지. 내가 40살 될 때까지 우리 애 낳고 저는 우리 큰애가 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얼굴을 기억을 못해요. 얼굴을 기억을 못해. 그냥 뭐 들어가서 맨날 새벽에 나오고 새벽에 집에 가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어. 뭐 나만 그랬겠어요? 대한민국에 뭐 좀 한다는 사람 다 그렇게 살았지. 그러다가 나에게 천운이 따랐죠. 천운. 그 천운이 뭐냐? 30대 후반 40대 초반 그 언저리에 C형 간염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 당시의 C형 간염은요, 이제 간신히 C형 간염이라고 하는 존재만 밝혀졌을 때예요. 치료약이 없었어. 그때는 그랬어. 치료약이 없었어.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쉬래요. 우리가 간염 걸리면 쉬라 그러잖아. 야, 그거 참 막막한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쉬어? 그냥 쉬어? 제가 그때 굿모닝 팝스도 했고, 뭐 장학 퀴즈도 했고, 뭐 세계로 가는 뭐 장학 퀴즈, 그 다음에 뭐 미리가 본 대학,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했을 때요. 그때 내 기억에. 그리고 뭐 회사도 운영하고 있었고. 약이 없대. 약이.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가장 상징적인 굿모닝 팝스만 붙잡고 나머지는 다 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은퇴하신 윤승규 선생님, 우리나라 간 쪽에 정말 최고 전문가이십니다. 권위자이시죠. 그 선생님도 저보다 한 살 많으세요. 거의 우리 동갑, 거의 그리고 또래야, 또래. 30년 전부터 이제 그 선생님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간과 친구가 돼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C형 간염
치료제가 왔을 때 제가 이제 대상자가 돼서 조심스럽게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치료를 했는데 지금 기억해 보면 머리카락도 빠지고요, 막 호흡도 가파져, 호흡도. 그래서 제가 담배도 끊었어요. 담배를 필 수가 없어. 이래갖고 뛸 수가 없어. 그리고 막 여기저기 막 아프고, 무엇보다 그냥 욱욱 이유 없이 짜증이 나. 그게 약물에 의한 우울증입니다. 약물에 의한 우울증. 난 그래서 우울증이 뭔지를 알아. 괜히 화가 나는 거야. 괜히 짜증이 나고 좌충우돌. 참 가족들도 많이 괴롭혔죠. 짜증이 나니까 그냥 팍 신경질 내잖아. 아무데나. 약 먹어서 그런 거 어떡해. 환자인데. 애들한테도 막 짜증내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사람을 만나기가 싫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도 않고. 더군다나 오성시감은 상징적으로 태어난 게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오늘도 행복하세요. 지는 저렇게 맨날 짜증내면서 누구 보고 행복하라고 그래. 그게 내 자신의 이미지하고 너무나 안 맞는 거야, 그게. 이율배반적이고.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가 싫어. 그러니까 은둔형이 됐죠. 집에만 처박혀 있으면서 좀처럼 밖에 잘 안 나가고. 그런 시간도 저에게 있었습니다. 우울증이 이런 거구나. 우울증이 정말 이런 거구나. 극적으로 약이 저에게 잘 맞아서 어쨌든 C형 간염이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기억에 남는 게,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성씨가 너무 걱정하지 마라. 시간이 가면 다 약이 개발될 거다. 저희 어머니가 뭘 알고 얘기하셨겠어요. 그냥 듣기 좋은 자식이니까 위로의 말씀이셨죠. 근데 지금도 그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고 싶은 그 당시의 심정으로서는 그 말이 참 가슴에 많이 남더라고요.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떤 심한 불치병, 내지는 뭐 하기 어려운 병으로 지금 고생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기다리세요. 잘하면 우리에게 운명의 여신이 선치사할 수도 있습니다. 약이 개발될 수도 있어. 여러분, 예전에는 에이즈 같은 거,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 그거 아니에요. 죽는 병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요즘은 에이즈 걸려가지고 뭐 죽는다는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약이 나온 걸로 좀 알아요. 그리고 지금 C형 간염은요, 별거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은 뭐 약도 뭐 옛날처럼 그렇게 막 머리 빠지고 뭐 요즘은 그런 것 같지 않던데. 그 벌써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다 개발이 돼가지고. 어쨌든 저는 그런 그 인생의 힘든 고비를 겪으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죠. 30대 후반에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어떤 테마에 대해서 고민을 할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많이 봤던 죽음과 관련된 그런 증언들에서 죽기 직전의 사람들, 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낸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이야기가 살아있을 때 잘할 걸. 누구한테? 가족한테. 내 배우자에게, 내 자식에게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게 후회가 되더라. 그게 한결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한결같은 이야기였어. 그때서부터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가서 깨달은 거예요. 돈도 명예도 이게 아니구나. 내가 이제 우리 이렇게 아들, 딸 이렇게 보면 그렇게 어린데, 쟤네들은 나중에 쟤네들 성장하고 나면 아빠를 어떤 모습으로 기억할까?
기억도 없을 것 같아. 맨날 뭐 새벽에 보고 뭐 이러고 나가고 그러니까. 자기 엄마야 뭐 기억하겠지.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너무 슬프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우리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많은데, 같이 썰매도 만들고 아버지하고 낚시 가고 그런 기억들이 많은데, 얘네들은 도대체 뭐 아빠는 유명한 사람이라고 뭐 그건 인터넷 같은 데서 보면 나오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억이 없어. 기억이. 이건 아니다. 이건 정말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걸 접고 그리고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애들이 조금 크는 동안에는 애들하고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그 생각이 가장 중요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렸을 때 영어를 안 하면 영어가 안 된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자신이.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미시간으로 2년간 살러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방송도 접고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을 가게 된 겁니다. 저는 그때 그런 걸 많이 느꼈죠. 한참 남자가, 지금도 아마 그러시는 분들 계실 거야. 밖에서 막 일하고 집에서 이제 뭐 가정주부로 있는 경우, 그러면 여자들은 뭐 한가하게 집에서 노는 걸로 생각하죠? 아니에요. 주부 일이 얼마나 힘든데. 애 보는 거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애 보는 게 힘든 것도 있는데 굉장히 행복하다.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애 보는 거. 혹시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 남자 제 나이 또래에 계신 분, 애들 어렸을 때 같이 놀아봤던 기억 좀 있어요? 같이? 꼬마 때. 굉장히 행복한 기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큰애가 초등학교 1, 2학년, 그 다음 막내가 유아원, 유치원 때 우리 가족이 미시간으로 갔잖아요. 제가 미시간 주립대학교 대학원을 공부했기 때문에 거기에 객원연구원으로 비스팅 스칼라로 이제 갔단 말이에요. 2년간. 그래서 이제 우리 와이프가 영어 잘 못하니까 제가 애들을 데리고 학교도 같이 가고 하니까 뭔가 아빠 역할을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국에서 하는 그 학부모 역할을 내가 많이 했죠. 근데 정말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어. 애들하고 함께 있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많은 생각을 했죠. 많은 생각을 했어. 그래. 왜 선진국은 하나같이 다 가족 중심적일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 우리나라 반문화가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유흥문화가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쓸 돈이 없어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문화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선진국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잘 사는 나라치고 반문화가 그렇게 발달된 나라가 없어. 미국, 유럽 가보세요. 반문화는 일부 그런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우리나라처럼 막 골목 아니야. 그거는 후진국에 가면 그렇죠. 동남아권 가면 뭐 반문화 쨍쨍하잖아요. 그죠? 선진국은 결국은 다 개인주의적, 가족 중심적 그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런 걸 많이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나서 그래서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내가 다시는 그냥 보통의 한국 사람처럼 그 일도 좋지만 가족을 저버리고 그렇게 사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맹세를 했죠. 근데 사실 쉽지 않아. 쉽지 않아. 한국에서 그래도 뭔가 일을 하고 뭐냐면 굉장히 그 경쟁 사회니까 한국이 굉장히 경쟁 사회니까 쉽지 않더라. 그래서 쉽지 않지만 그래도 제 일 자체가 이제 유학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많고 어쨌든 그래서 비교적 그 이후에는 굉장히 가족 중심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 깨우친 거예요. 그게 무엇을? 가족의 소중함을. 결국 남는 건 가족이다라는 것을 그때 깨우친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요즘 이제 집에 이렇게 어제 그제 있으면서 많은 유튜브를 본 것 가운데 참 우리나라 60대 70대 이
노인이죠. 뭐 나도 노인이지. 많은 노인들이 참 힘들게 사는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진짜 많더라고. 뭐 한 달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어쨌든 작은 돈을 가지고 또 뭐 이제 혼자가 된 사람들도 많고 그게 이혼이 됐든 사별이 됐든 정말 많더라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기억에 남는 많은 것들이 이제 평생을 직장 생활을 해서 뭐 3억이 됐든 5억이 됐든 퇴직금을 받고 그 돈으로 뭐 30년 뭐 35년 이렇게 일을 해갖고 그 퇴직금 받은 걸로 이제 60대 초반 60대 중반도 놀기 뭐하니까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뭔가를 투자해 가지고 했다가 10중 8구 망하고 그래서 반도 못 건지고 그렇게 해서 막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자존심 상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다 정리하고 택배 기사로 일을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대리운전 뭐 이런 거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뭐라도 아니면 아파트 경비원 이런 걸로 시작했을 때 그 좌절감 뭐 이런 이야기. 근데 정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정말 재밌는 얘기가 있어. 뭐냐면 자기가 그 사업으로 망해가지고 그 쫄딱 망해서 너무 우울하고 힘들었지만 희한하게도 그렇게 됐을 때 가족들이 뭉치더라. 옛날에 느껴보지 못했던 가족애를 느꼈다. 아빠 힘내세요. 아빠 괜찮아요. 우리 다 컸잖아요. 그런 어떤 한참 본인이 잘 나갈 때는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진한 감동의 가족애를 느꼈다. 그래서 돈은 별로 없지만 와이프하고 주말에 가끔 시간 날 때 이렇게 산책이라도 하고 그러면 여보 지금 우리가 더 행복한 것 같아. 자식들도 아빠 너무 좋아요. 사랑해요. 이런 얘기. 이 뜬금없이 그런 얘기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돈은 잃었지만 가족을 건졌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접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으로 이렇게 봐갖고 굉장히 성공해 보이고 멋있는 분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게 돼 있어. 다 갖는 게 불가능해. 그게 다 갖는 게 불가능해. 내가 보니까 진짜 불가능해. 언뜻 보면은 멋있어 보이고 그렇죠? 아니야. 거기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고 보면은요, 아니야. 모든 집이 다 애로사항이 있고 그게 나의 애로사항이 아닐 뿐이지 다 그런 게 있어. 또 금전적으로 힘들고 그런 사람들은 참 우리가 볼 때 이거 얼마나 힘들게 하시 아니야. 그들에게는 또 나름대로의 큰 기쁨과 가진 사람들이 갖지 못한 뭔가가 있어. 반드시 있어.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자기가 가진 것을 감사하게 생각할 줄 아는 게 그게 삶의 지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리고 저는요 그때 이제 그런 그 삶의 굴곡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나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우쳤고 감사함을 깨우쳤고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그 이후에 제가 또 하나 갖고 있는 습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철저하게 죽음을 준비하면서 삽니다. 조금이라도 주변 사람한테 민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얘기 뭐냐면 내가 나 때문에 지금 그래도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저도 직원들이 있잖아요. 민폐가 되지 않게 어떻게 하면 이게 좀 어떤 우리는 내일을 모르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되더라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방지할 수 있는 그 무언가. 그러니까 최대한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준비는 안 되지만
최대한 옆에 사람이 나로 인해서 충격을 받지 않게끔 그런 마음의 준비는 항상 하고 실질적인 준비를 하고 산다. 좀 몸을 좀 가볍게. 그리고 이제는 나이 한 살 한 살 들어가면서 정말 중요한 거는 돈 부자가 아니라 시간 부자인 것 같다. 어느 정도 시간도 조금 있고, 그리고 돈은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있는 것을 나누면서 감사하는 마음 갖고. 나 말은 이렇게 하는데 말은 이렇게 하는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절대 쉬운 일 아니야.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적어도 뭐 노력은 하고 삽니다. 노력을 하고 살고, 정말 우리 주변에 이 사람 저 사람 할 거 없이 우리는 정말 많은 신세를 지고 사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정말 많은 신세를 지고 사는 것 같다. 그래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 가득 안고, 아픈 게 이렇게 감사하고 행복할 수가 없어. 아플 수 있는 자유가 나에게 있다라는 게, 이것도 정말 할렐루야. 감기약을 먹었더니 오두방정. 감사한 마음 갖고 살자고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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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가위바위보. 안녕히 계세요.